제가 영양제 사업을 하지만 영양 상담을 하는 건 제가 정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 진정성이 있으니까 그게 느껴지시지 않는다면 이 방송 안 보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에스터입니다. 오늘은 따로 주제는 없고요. 요즘 제가 에스더쇼에서 영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 쑥스럽지만 제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약했었어요. 늘 강의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대여섯 살 때부터 삭신이 쑤셨거든요. 꽤 많이들 웃으세요. 아니, 대여섯 살짜리가 왜 삭신이 쑤시냐고. 실제로 저는 삭신이 많이 쑤셨고, 그리고 너무나 피로감이 심해서 정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가족들이랑 이렇게 가끔씩 그 산이나 아니면 굉장히 전국 곳곳에 유명한 그 사찰을 가게 되면 항상 주차장에서 그 사찰 입구까지 꽤 몇백 미터를 걸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조금이라도 주차 파킹하는 장소가 사찰 입구와 가까운 데 세워달라고 늘 가족들에게 많이 부탁했었고, 그리고 기운이 나려면 근육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육도 저는 정상인에 비해서 한 7, 8kg 정도가 모자라요. 근육이 없으니까 늘 피곤하고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 체질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는 저는 어릴 때 외국어 배우는 걸 많이 좋아해서 저는 원래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중3쯤 됐을 때 제가 그때 너무 어린 생각에 외교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서 한국을 알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외모가 모자란다. 그래서 외모가 필요 없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대로 이제 학교 성적이 나오니까 의사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제가 의사를 할 때는 무슨 큰 희생정신이 있거나 뭐 슈바이츠가 되어야 되겠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가 친정집에 아픈 사람도 많고 저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제가 인턴이나 레지던트 할 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나의 이런 만성피로, 내가 몸이 약한 것, 정말 삭신이 쑤신 것, 이걸 내가 의학 박사가 되면, 전문의가 되면 저는 슈퍼우먼처럼 제가 엄청 건강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기초는 예방의학 박사를 했고, 그리고 임상은 가정의학 전문의를 했어요. 그리고 인턴이나 레지던트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 끝난 다음에 전임의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수가 되기 전에 바른 과정을 2년 정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제가 전문의를 따고 30대 중반에 예방의학 박사가 됐는데 저는 몸이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어요. 그때는 오히려 아들 둘을 낳고 제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처럼 손가락 하나 들 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뭘 잘못 배웠길래 내 몸이 좋아지지 않는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시겠지만 병원에 가서 굉장히 다양한 건강검진을 매년 해도 내가 진단명을 받는 건 거의 없습니다. 뭐 가끔 콜레스테롤이 높다, 아니면 뭐 갑상선의 기능이 조금 흔들린다, 뭐 이런 정도이지 실제로 나는 몸이 아픈데, 너무나 힘든데, 손발이 저린데, 그리고 삭신이 쑤신데 질병 진단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우울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기능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지만 저는 영양의 결핍이나 타고난 자기의 체질이나 아니면 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 병이 없어도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다는 그런 것들을 제 진료실에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업을 하고 이렇게 진료를 환자분을 쭉 보면서 아주 젊었을 때 30대 중반부터 영양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렇게 외국의 학문들을 찾아보다 보니 제가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을 알게 된 거예요. 기능의학은 우리나라 의과대학에는 그런 과가 없습니다. 미국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유럽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기능의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몸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절을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좋은 음식을 먹고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환자분들에게 조언해주고 그분에게 적절한 영양사가 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저는 몸이 약해서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는 것도 많이 힘들어서 거의 저희 후배 의사 선생님을 외국에 많이 보내서 이제 여러 가지 학회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걸 제가 공부하고, 저는 굉장히 독학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독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학과 관련된 영양 성분을 제 몸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제 가족들에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제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보람을 느끼고, 실제로 다른 데서 진단받지 못하는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이런 영양 쪽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저는 제 친정이 다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굴곡이 많고 우여곡절이 심하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 제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사업가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사업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됐죠. 사실은 남편이 하는 이제 이 비욘디에서 제가 영양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제가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 손이 오히려 더 조금 오그라든다? 가능하면 영양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영양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고, 또 제대로 된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비용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여기서 쭉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영양제 사업을 하지만 영양 상담을 하는 건 여기 들어오신 많은 분들에게 제가 정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 진정성이 있으니까, 그게 느껴지시지 않는다면 이 방송 안 보셔도 돼요. 네, 이 방송을 보고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질문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답변 드릴게요. 주애니님은 2년 전에 이제 유산균을 구매를 했고 개봉을 하지 않았는데 먹어도 되나요? 내가 이제 한 36도, 7도 이상의 고온에 오랫동안 둔 거면 상당히 100억 마리가 들어있던 유산균의 수가 50, 30, 20, 10억 마리로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너무 뜨겁지 않은 곳에 그냥 선선한 곳 혹은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라고 하면 한 2년 정도 되어 있고 손상이 안 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유산균의 수는 조금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상하지 않았으면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너무 고온에 두지 않으셨다면 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해피케이님이 지방간이 있는데 나는 종합비타민제와 밀크시스를 먹어도 되는지. 그럼요, 지방간이 있으셔도 밀크시스나 종합비타민제 드셔도 돼요. 요즘 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굉장히 많지요. 먹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먹고 나서 밀크시스를 밤에 먹고 주무신 분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컨디션이 좀 좋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밀크시슬이나 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실제로 올라간 나쁜 간 기능을 정상화시키거나 간의 멤브레인, 세포막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고 컨디션을 조금 좋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내가 이미 간에 나쁜 술을 많이 마신 것, 아니면
간에 나쁜 무슨 잘 모르는 풀뿌리를 진하게 달여서 먹은 것으로 손상된 간을 완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그 말은 간은 간에 좋다라고 하는 100가지 좋은 간에 좋은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안 좋은 한 가지, 술을 안 마신다라든지 간에 부담이 되는 걸 진하게 달여서 먹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방간이 있으신 분 밀크시슬 종합비타민제 먹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순애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영양제를 먹어도 되나? 그럼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신스티로이드 같은 여러 가지 호르몬제를 먹고 계실 텐데, 저는 신스티로이드 같은 호르몬제를 먹고 계시는 분에게 항상 약을 먹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약물이 영양소를 빼내갈 수 있어서 종합비타민제 드세요. 그리고 신스티로이드 같은 것들이 혹시 뼈를 약하게 할 수 있으니까 비타민 D 드세요. 우유나 유제품을 하루에 한두 번 먹지 않으면 칼슘제 하나를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씨 부인님, 안면홍조가 있는데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폐경 직후에 안면홍조가 너무 심하면 영양제로 그 안면홍조를 잡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폐경이 되셨다라고 하면 여성 호르몬제를 고용량 말고 저용량이나 아니면 제가 늘 얘기 드리는 듀아비브 같은 보험은 안 되지만 그 호르몬제가 호르몬의 함량은 반 정도 되고 뼈에 좋은 성분이 같이 합쳐져 있어서 그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홍씨 부인님이 감마리놀린산이 달맞있고 기름이 많냐고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감마리놀렌산이라고 하는 기름의 종류가 달맞이꽃 종자유나 보라지 오일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보라지 오일이나 달맞이꽃 종자유를 드시면 그 안에 감마리놀렌산이 들어있습니다. 네, 자 주영희님, 쌤 자다가 한두 번 꼭 깹니다. 여기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좀 추천해 주세요. 네. 자다가 정말 깨는 분들은 제가 영양제보다도 운동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오늘 밤은 잠을 밤 12시에 자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12시보다 15시간 이전, 그러니까 아침 9시가 되겠죠? 아침 9시에 햇볕 보고 한 1, 20분 정도 걸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오전에 햇볕을 보고 한 15시간 후에 내 몸에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직장에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침에 출근을 할 때 한두 정거장 일찍 내려서 조금 걸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것도 어려우시면 점심시간에 나와서 식사하고 햇볕을 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양제는 당장 도움은 안 될 수는 있지만 아침에 비타민 B군을 먹고 저녁을 먹고 나서 칼슘 1000mg, 마그네슘 한 500mg, 1000mg이면 칼슘 성분이 다 1000이 아니고 보통 한 알에 1000mg짜리 칼슘제가 있거든요. 500에서 1000 정도 먹고 마그네슘 드시고, 나야신이라고 하는 비타민 B3를 저녁에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그 비욘디나 이런 데 수면 위생을 찾아보시면 잠자는 데 도움이 되는 목욕법, 스탠포드식 목욕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유 약간 따뜻하게 데워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이런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는지, 제가 약골이었고 의학 공부를 많이 했지만 제 몸이나 제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힘든 증상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쪽으로 하게 됐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사업을 하게 되고 그쪽 일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상담을 드리는 거다. 그렇게 요약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